오늘 준비한 사건은 2005년에 발생했던 의문의 살인사건입니다. 현재 미제로 남아있는 사건이에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고 지금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미제예요. 이 사건을 제가 접하면서 더욱 안타깝고 답답했던 것은 범인의 윤곽이 다른 미제 사건에 비해서 비교적 뚜렷한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범인이라고 특정할 만한 결정적인 단서는 한 가지밖에 없었지만 경찰은 당시 할 수 있는 수사 방법과 분석 그리고 조사를 동원해서 약 4,000페이지가 넘는 수사 기록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뚜렷해 보이는 용의자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범인이라면서 자백까지 했었던 그 용의자. 하지만 그가 사건의 최종적인 범인으로 지목되지는 못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2005년에 벌어졌던 일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과학 수사가 지금만큼 발달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범인에 대한 조사 도중에 경찰의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방송에서 면밀히 다룬 바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도 대본 준비를 하면서 상당 부분 이제 방송 내용을 참고한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이미지도 방송에 있는 그 이미지예요. 거의 다. 왜냐면 그 방송 자체에 팩트에 관련된 내용들이 거의 다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사진들을 다 따다가 썼고요. 제가 영상에다가 그거는 출처를 다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텍스트로만 접하면서 가졌던 그런 의문들이 이제 방송을 보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방송상에서는 나오지 않았었던 제가 가졌던 스쳐가는 의문점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건에 대한 정리, 그리고 공중파 방송에서 시도했던 최신 수사 기법을 통한 그날의 재구성 부분, 그리고 재구성 과정에서 생겼던 의문점을 오늘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행동을 통해서 범인이 정말 자백했던 그 사람이 맞는지 여러분들도 함께 분석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2005년 전남 여수시 돌산도의 한 외진 곳에 위치해 있던 컨테이너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이에요. 이 컨테이너에는 35세의 남성 E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컨테이너가 그 중장비 학원에 있는 컨테이너였는데 이 중장비 학원을 이 E씨의 누나가 운영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자신의 누나 부부가 운영하고 있는 중장비 학원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이 남성이 홀로 살고 있었던 거죠. 2005년의 어느 날 밤 그는 한 가지 이상한 꿈을 꾸게 돼요. 여러분들 혹시 이가 빠지는 꿈 꿔보신 적 있으세요? 이 빠지는 꿈을 보통 어떻게 해몽을 하시나요? 보편적으로 이가 빠지는 꿈은요, 누군가가 죽는 꿈이라고 해석을 하곤 합니다. 이게 단지 이제 해몽일 뿐이고 과학적인 근거는 없는데 보통 그렇게 해몽을 한다고 해요. 이 남성 E씨가 꿈을 꿨는데 자신의 윗니와 아랫니가 다 빠져버리는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가까이 지내던 누나에게 이 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누나, 내가 꿈을 꿨는데 윗니랑 아랫니가 다 빠지더라. 누나 조심해. 운전 조심하고 다녀. 이런 식으로 누나한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김 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이 머물던 컨테이너 안에서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최초 목격자는 그 12월 3일 오후 6시에 사망한 이 씨의 동료가 처음에 발견을 하게 돼요. 오후에. 그러니까 이 동료 최 씨가 어떻게 발견을 하냐면 둘이 같은 이제 굴삭기 일을 하고 있었대요. 동료였는데 그 일 문제로 통화를 해야 되는데 되게 급한 상황이었는데 계속해서 이 씨랑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 씨는 급하니까 찾아간 거죠. 한 이틀 동안 전화를 하다가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거기 있어? 이러고 문을 딱 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씨의 참혹한 시신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혹했으면 그 현장에서 10분 동안 넋을 놓고 있었대요. 정신을 거의 잃은 상태로 넋을 놓고 있다가 가까스로 정신을 차려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이 되었던 때는 시신으로 발견되기 이틀 전이었어요. 그 이틀 전에 이 씨를 누가 마지막으로 목격을 했냐면 이 씨의 누나 부부였어요.
그때가 밤 10시 20분경이었다고 합니다. 이 누나 부부가 저녁을 먹고 TV를 보다가 잠깐 산책을 하러 나왔대요. 근데 그때 이제 동생이 온 거죠. 택시에서 내리는 동생을 봤대요. 손에는 김밥을 들고 있었다고 해요. 동생을 목격하고 잠깐의 짧은 대화를 나눈 뒤에 서로 갈 길을 가게 되죠. 아마 이 씨는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국가수 부검을 해본 결과 이 씨의 위에서는요, 김밥으로 보이는 음식물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김밥을 먹었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사망을 하고 음식을 섭취하고 2시간 이내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사건 발생 시기를 아마직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럼 보세요. 누나 부부가 이제 이 씨를 목격했던 게 12월 1일 밤 10시였어요. 그 이후에 김밥을 먹었겠죠. 그러면 김밥을 먹고 나서 2시간 내지 3시간 안에 범행, 피해를 당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건 뭐냐면 이 씨가 김밥을 들어가서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서 먹었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그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김밥을 그 밤에 사왔다는 거는 먹을 생각으로 사왔지 그걸 뭐 다음날 먹으려고 사오진 않았겠죠. 물론 이거를 꼭 그 시간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범인이 그 시각에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사실은 높아요. 왜냐면 그 학원 자체가 아침이 오전이 되면 원생들이 계속 오잖아요. 그리고 누나 부부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대낮에 범행을 저지르려고 하지는 않았겠죠. 어두울 때, 새벽에 하려고 했겠죠. 당시 경찰은요, 피해자 이 씨의 통화했던 대상자들을 다 조사를 해요. 그리고 사건 추정 시간에 현장에서 통화했던 약 3,800여 명의 사람들도 다 조사했고요. 이 학원에 가려면 돌산대교를 지났어야 했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돌산대교를 지났던 차량 2,000여 대를 샅샅이 다 수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누구를 조사했냐면 이 피해자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포함한 주변인들 약 130여 명을 수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수사하는 과정에서 초반에 의심을 되게 많이 받았던 인물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 씨의 누나였어요. 그 동생을 마지막으로 목격했다는 누나였어요. 그러니까 살인사건에서 가장 가까운 인물을 조사하는 건 당연해요. 원래 누가 죽으면 남편을 제일 먼저 의심하거나 보통 이러잖아요. 근데 이 씨의 누나가 강한 의심을 받았던 이유는 그녀의 손가락에 상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칼에 베인 상처. 여러분들 아시죠? 이게 누군가를 의심하는 강력한 이유가 됐던 까닭은 발견된 시신의 상태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신의 상태가 제가 말로 묘사하기에도 정말 힘들 정도로 상당히 잔인한 상태였어요. 피해자가 무려 칼에 200회 이상 찔려 있었던 거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이 다소 여러분들 보시기 힘들 수 있는데요. 모자이크 처리가 된 사진이고 여러분들한테 이게 어떤 양상으로 자상이 났는지를 좀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미지를 띄워드릴게요. 자, 위에 있는 사진이 실제 범인이 칼에 찔린 사진이고요. 밑에 있는 사진은 이제 이걸 좀 더 보기 쉽게 이제 만들어 놓은 이미지입니다. 자, 보시면 이 등 부분에 엄청나게 칼에 많이 찔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사람을 찌르면 가해자 손에 칼로 인한 상처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혹시 제가 예전에 다뤘던 그 화순 설화 아파트 사건을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사건에서도 피해자를 칼로 몇 번 찔렀어. 이렇게 많이 찌른 것도 아니야. 그때는 칼로 이렇게 찔렀는데 범인의 손에 그 칼에 다친 상처가 실제로 있었죠. 이런 이유 때문에 마침 그때 손가락에 칼에 베인 상처가 있었던 누나가 의심을 받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 씨의 누나는 상당히 왜소한 체격이었고요. 이 피해자 이 씨는 키 180cm에 몸무게 90kg으로 상당히 건장한 체구의 젊은 남성이었어요. 만일 여자가 살인을 하기 위해서 약물을 먹였겠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부검 결과 약물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누나가 용의선상에서 제외가 돼요. 그래서 고추장 만드는 거를 하다가 이제 손에 비었는데 그거를 이제 이 옆에 그걸 밴드를 빌리러 옆에 있는 가게에 갔었는데 그 가게 주인이 그걸 증언을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용의선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누나는. 보시면 엄청나게 지금 찔려 있죠.
칼로 찔려 있는 이 엄청난 횟수, 도대체 이 횟수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시신은 말이 없죠. 그치만 현장은 많은 것을 말해줬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흔적이라곤 딱 하나였어요. 족적 하나. DNA도 없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머리카락이 23점인가 발견이 됐는데 다 이 피해자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머리카락 한 올도 남기지 않았을까요? 시신의 몸에 나 있는 이 상처와 혈흔을 가지고 당시 상황을 되돌려 볼 수가 있었고요. 범인의 행동 패턴이나 심리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자상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볼게요. 자, 이 밑에 있는 것이 제가 크게 정리한 부분이거든요. 자, 보시면 자상이 분포된 모습을 한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머리 뒷부분부터 등, 어깨, 뭐 하체, 이 엉덩이 옆쪽 이런 데도 다 있긴 했는데 이제 집중적인 부분만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등 쪽에 집중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시신의 자상에는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자, 5가지 특징으로 제가 추려봤는데 첫 번째 보시면 등 부분에 있는 이 자창들이 대칭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요.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두 번째는 중복되는 자창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번 찔렀던 데는 안 찌른 거예요. 보시면 다 다르죠. 다 옆쪽으로 찔렸죠. 이렇게 피해서 찔렸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방향과 크기가 일정해요. 이렇게 찌르거나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찌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자상의 크기로 봤을 때 이 칼이 아주 큰 칼은 아니고 과도 정도의 칼을 이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분석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 3가지의 단서로 봤을 때 아무래도 이 범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던 걸로 보여요. 이 자상을 입힐 때. 적어도 이렇게 정교하고 겹치지 않는 자상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미 이제 공격을 당하고 있는 입장인 이 피해자랑 분명히 몸싸움이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몸싸움을 하면서 저렇게 겹치지 않게 대칭적으로 정교하게 자상을 낼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는 거죠. 실제로 범인의 몸에서는요, 방어한 흔적, 방어흔이 한 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여기 텍스트에 보시면 4번을 보실게요. 당시 발견된 범인의 족적이요, 하나 발견됐다고 했잖아요. 유일하게. 그 족적, 그 발의 크기가요 270mm 정도가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피해자의 키는 180이고요 몸무게가 90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방어흔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 사이즈랑 피해자의 이 신체 스펙을 가지고서 뭐 이 사람이 발이 270이니까 키 180짜리 남자를 이기지 못했을 거고, 그러니까 방어흔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뭐 발이 270이라고 해서 단숨에 피해자를 제압하지 못했을 거기 때문에 뭐 약물을 썼을 거다, 이렇게 단정하기도 어려워요. 하지만 가능성은 다 있기 때문에 약물 사용을 예상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물 검사는 음성이 나와요. 약물은 전혀 먹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당시 이제 그날 이 피해자 이 씨가 친구들하고 가볍게 술을 한잔 했었대요. 근데 상당히 낮은 농도였대요. 완전 정신을 잃고 쓰러질 정도는 아니었고, 본인이 뭐 김밥도 사와서 누나랑 얘기도 하고 뭐 이럴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뭐 심하게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전에 제가 다뤘던 사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바로 지난주에 다뤘던 사건인데요. 그 울산 초등생 방화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그 사건을 보면은 이 피해를 당한 초등생 아이에게 단 하나의 방어흔도 없었어요. 근데 경찰은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방어흔이 없기 때문에 애가 저항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면식범이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좀 달리 생각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방어를 하지 못할 만한 상황도 고려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 사건에서는 방어를 하지 못할 만한 상황으로 가정했던 게 뭐냐면, 치명상, 머리에 둔기로 맞은 치명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방어를 못했을 만한 상황이었다라고 추측을 했었죠. 그러면은 이 사건에서도 방어흔이 없다는 이유로 범인이 방어를 하지 않았다고 봐야 할까요?
여기서도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본다면 방어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방어는 하려고 했는데 방어 흔을 남기지 못할 만한 기습적인 상황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방어운이 없으니 방어를 못했을 것이다 라고 단정짓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정이라는 게 이래서 이렇다라고 단정하는 게 사실 되게 시야를 좁게 만드는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도 울산초등생 사건처럼 방어흔이 남을 만한 방어를 못했을 것이다 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겠죠. 자, 여기서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약물, 아까 전에 예상했던 게 약물이었죠. 그리고 치명상, 그러니까 아예 한 번에 가가지고 울산초등생 사건처럼 뭐 방망이로 내려치거나 이런 치명상, 혹은 이 두 가지도 아니라면 순식간에 기습적으로 공격했던 그런 공격 방법 등이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약물은 아니었고요. 치명상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혹시 있는지 없는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이제 혈흔 분석을 할 건데요. 그때 조금씩 드러납니다. 자, 그리고 텍스트 5번째 보시면요. 등부 위에 자창이요. 좀 깨끗하죠. 그러니까 깨끗하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울룩불룩 지저분한 게 아니라 깨끗하게 이렇게 단면이 비교적 매끄럽다는 거예요. 이 찔린 부분이. 제가요 방금 치명상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목 뒷부분에 있는 상처 보이시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상처 보이시죠? 자, 이 등 부분에 있는 상처가 위에 있는 거에 비해서는 좀 비교적 깨끗해요. 이곳을 찌를 때는 몸싸움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제가 추정을 했었잖아요. 그렇다면 목과 머리 뒷부분에 있었던 자상은 피해자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어떤 상처로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예상이 충분하겠죠. 이 목 뒤에 맞았던 칼이 치명상이 되어서 피해자가 쓰러졌을 거고, 그 이후에 이 피해자가 몸을 쓰지 못할 때 범인이 칼로 규칙적이고 깔끔하게 찌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이 치명상을 입는 순간에도 피해자는 방어흔이 남을 만한 저항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치명상을 입힐 때 방어흔이 남길 만한 방어를 못했다는 거는, 적극적으로 못했다는 거는 그만큼 기습적으로 공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로 인해서 치명상을 입고 난 뒤에는 속수무책으로 범인의 칼에 찔리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전문가들이 이 부분, 이 등 부위 자창이 깨끗한 거에 대한 전문가들의 예상 의견을 말씀을 드릴게요. 전문가들은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여기서 사용했던 칼의 개수가 적어도 2개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2개. 왜냐면 치명상을 입힐 때를 우리가 아까 머리 뒤로 예상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머리에는 뼈가 있잖아요. 바로 뒤에. 근데 거기를 칼로 여러 번 찌르면 이 칼이 휘거나 칼날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그 칼을 그대로 만약에 등에다 사용을 했다면 등 쪽 자상에 있는 저 창구가 저렇게 깨끗하지 않았을 거라는 의견이었죠.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은 뭐였냐면 치명상을 입힐 때의 칼과 등을 찌를 때의 칼이 다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던 거예요. 자상을 분석한 예상과 제가 지금부터 이제 혈흔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혈흔 분석에서 도출한 예상이 상당 부분 일치했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 실시했던 혈흔 분석에 대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혈흔 분석에 관련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현장 사진을 가지고 재현을 했었던 혈흔 케이스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혈흔을 가지고 당시 피해자와 범인의 동선 등을 예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방송에서 실행했던 부분인데 이것도 제가 텍스트로 정리를 했어요. 자, 여기서 이 현장에서 발견된 그 혈흔의 방법이 크게 4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낙하하는 혈흔이에요. 떨어지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뿜어지는 형태의 혈흔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미 흘러있는 피 위를 누군가 밟아서 빠르게 미끄러져서 생기는 혈흔. 그리고 네 번째는
매트리스에 흡수되어 있는 혈흔, 이렇게 4가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낙하하는 혈흔을 한번 보실게요. 자, 현장 사진이에요. 낙하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보시게끔 하얀색으로 표시를 해왔어요. 당시 현장에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형태의 낙하혈흔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분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피가 위에서 아래로 중력에 의해서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있는 상태로 앉아 있었거나 잠시 서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옷으로 덮이지 않은 부위겠죠. 당연히 옷에 피가 묻은 게 저런 식으로 떨어지진 않겠죠. 그냥 맨살에 묻은 피가 바닥에 뚝뚝 떨어졌을 거예요. 물론 범인의 손에 묻어 있었던 피해자의 피가 바닥으로 떨어진 것도 이 중에 몇 방울은 섞여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피해자가 정확하게 직립으로 똑바로 서서 걷는 과정에서 피를 흘렸을까요? 결론은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낙하 혈흔을 따라가다가 만나게 되는 소파 쪽에 있는 큰 혈흔 때문이에요. 자, 소파 쪽에 있는 혈흔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소파 쪽에 있는 혈흔 때문에 이 피해자가 직립으로 서 있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자, 이게 소파 쪽의 피입니다. 이 하얀 칸 안쪽을 보시면요, 분출하는, 뿜어지는 형태, 이 텍스트 2번에 뿜어지는 형태의 혈흔을 보이고 있죠. 자, 이건요, 이렇게 뿜어지는 형태의 피는요, 보통 심장의 압력으로 나온 피가 뿜어졌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목 부위의 동맥 파열이 여기서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근데 소파는 상당히 낮은 상태죠. 서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 부분에서 피가 분출됐는데 이 밑으로 떨어지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피해자가 이 동맥 부위가 파열될 당시에 서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서 있지 못하고 소파와 목의 위치가 비슷한 상태로 구부정한 상태로 이동을 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결국 서 있는 상태로 방어를 하지 못했을 거고, 범인이 최초에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힌 것도 뒤에서 기습적으로 공격을 당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요, 아까 분석해봤던 자상하고 제가 연관을 지어볼게요. 제가 아까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전에 피해자 목 뒷부분에 자상이 여러 군데가 나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범인이 뒤에서 매달리는 형태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뒤돌아서 칼을 잡아서 저항을 할 수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아까 어떤 분께서 뒤에서 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거의 좀 유력해요. 그러니까 이미 최초에 뒤에서 기습적으로 공격을 당한 후에 피해자는 매달려 있는 이 범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아픈 상태로 엎드리면서 쓰러졌을 거고, 이 상처 때문에 피를 뚝뚝 흘리면서 소파로 기어서 이동을 하면서 이 낙하흔을 만든 거죠. 낙하하는 혈흔을 만든 거죠. 자, 그 과정에서 이제 범인이 칼을 또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동맥이 파열되면서 이 소파 쪽으로 피가 뿜어지는, 분출되는 혈흔을 남기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분출 혈흔 2번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다음 사진을 보시고 이번엔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 2가지 사진의 연관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시신의 발 사진을 한번 보세요. 시신의 발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 발바닥에는 빨갛게 거의 이제 물이 들어있는 상태예요. 오른쪽 발바닥은. 근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엄지발가락에 조금 피가 묻어있는 상태였다고 해요. 사진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그런 상태였대요. 그리고 자, 이 소파 보이시죠? 방금 이 뿜어지는 형태의 혈흔 보이시죠? 이 밑에 사진에. 그리고 나서 밑에 많은 피가 떨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피가 뿜어졌겠죠. 소파에 저 정도로 물질 정도면. 그리고 밑에 피가 흥건하게 있었을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이거는 자, 오른쪽 발에 전체적으로 피가 묻어 있었다는 거는 이 오른쪽 발로 이 밑에 흥건한 자신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이 피를 밟았다는 거예요. 일어나려고 했다는 거죠. 일어나려고 하다가 채 2발로 딛기도 전에 미끄러지면서 엎어진 거예요. 미끄러졌을 때 생길 수 있는 혈흔이기 때문에. 자, 정리를 다시 해보자면 피해자는 치명상을 입은 후에 오른발로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결국 자신의 피를 밟고 미끄러지면서 이렇게 엎어지게 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쪽 발을 다 딛지도 못한 채 미끄러진 거죠.
이거는요, 범인이 뒤에 계속 매달려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넘어졌던 것이 무거우니까. 근데 아마 매달려 있지 않았다고 해도 이미 치명상을 입고 동맥까지 파열이 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스스로 몸을 어떻게 막 지탱하기가 힘들 정도로 서 있기도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몸 하나 가누기 힘들어서 넘어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엎어지는 과정에서도 큰 충격을 받았겠죠. 자, 이번에 매트리스를 한번 보실게요. 제가 여기 텍스트 보시면 네 번째 매트리스에 흡수된 혈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여러분 현장의 매트리스입니다. 현장 보시면요.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피해자가 엎어져 있어요. 그리고 피해자 발 쪽 보실래요? 발 쪽 보시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미끄러진 혈흔 밑에 보이시죠? 소파랑 요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옆에 매트리스가 살짝 걸쳐져 있어요. 걸쳐져 있는데 이 매트리스에 피가 엄청 많이 젖어 있죠. 이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매트리스의 소재는요, 일반 천과는 달라요. 땀의 흡수를 막는 재질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액체가 단시간에 많이 흡수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길 보면 되게 많이 흡수가 되어 있다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흡수가 된 상태에서 들어 올려져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된 거예요. 이건요, 충분한 양의 피와 시간만 있다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미 흡수가 되고 나서 한 번쯤 범인이 이 매트리스를 들어 올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실험을 했는데 저 정도 양의 혈흔이 매트리스에 완전히 흡수가 되려면 2시간 반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지금 보시면 이 밑에 있는 건 좀 보기 좋게 이제 현장 사진을 그려놓은 것이고요. 위에 있는 건 실제 사진이에요. 둘 다 매트리스만 봐주세요. 둘 다 매트리스를 보시게 되면 매트리스가 소파에 걸쳐져 있고요. 이거는 피를 흡수시킨 다음에 범인이 이렇게 해놓고 간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범인은 소파에 피가 흡수되는 약 1시간 이상의 시간 동안 현장에 머물렀을 것이다. 전문가들은요, 범인이 피가 모두 흡수될 때까지 계속 기다리다가 흡수되고 나서 매트리스를 옮긴 뒤에 피해자를 다시 찔렀을 거다 라고 추측했어요. 즉, 치명상을 입힐 때와 등 쪽을 찌를 때 사이에 휴지기가 존재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던 거죠. 여러분, 흡수된 뒤에 자신이 몇 번을 찌르는지 세면서 찔렀을 것 같다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찔렀다면? 그러니까 겹치지 않아야지, 세워야지 이러면서 뭔가 의식을 하고 찔렀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거기서도 그렇게 예상을 했었고. 여기까지가 이제 방송에서 분석을 했던 부분이고요. 제가 조사하던 과정에서 생긴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이거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저는 범인의 이 예상되는 이 현장에서 범인이 했던 행동이나 심리에 대한 의문점이었거든요.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어디에 주목을 했었냐면 이 방송에서는 젖은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했었거든요.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요, 이 매트리스 아랫부분이에요. 아랫부분. 자, 아랫부분을 보시면 옷이 보이시죠? 옷 덮어놓은 거 보이시죠? 근데 그 옷 밑에 보시면 아까 전에 우리 왜 그 밟고 미끄러진 것 같은 그런 비슷한 형태의 혈흔이 있죠? 뭔가 닦은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닦은 것 같은 느낌? 저는 이걸 닦았다고 봤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옷으로 닦았다면 흡수가 바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마 닦였을 거예요. 만약에 이제 뭐 수건 같은 거나 휴지로 닦았으면 흡수가 돼서 저런 식으로 약간 남아있긴 좀 힘들겠지만 옷 같은 걸로 이렇게 대충 닦으면 여러분들 옷으로 물 닦아보셨죠?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흡수 안 되잖아요. 흡수 안 되고 문지른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에 대해서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에 대한 그 행동에 대한 정신 상태가 전 되게 궁금했던 거예요. 만약에 전문가들의 말대로 흡수되는 약 2시간 동안, 이 피가 흡수되는 약 2시간 동안의 시간 동안 범인이 현장에 머물렀다면
범인은 다량의 피를 매트리스를 통해 없애려는 시도를 했고 등을 칼로 찌르려고 했는데 막상 매트리스를 들춰보니까 아직 피가 고여있네. 그 약간의 피를 발견해서 주변에 보이는 옷으로 닦으려고 했던 걸로 보여요. 지금 현장 상황만 봤을 때는. 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옷 위에는 핏자국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피가 있고 옷이 있고 매트리스가 덮여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트리스를 들추고 나서 닦았다는 거예요. 범인은 계속해서 그 현장에 있던 흥건한 피를 없애려는 시도를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자꾸 없애려고 했을까요? 단순하게 그냥 증거를 없애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 생각을 했죠, 처음에는. 여러분, 근데 좀 웃기지 않아요? 매트리스가요, 피에 흡수되는 그 긴 시간 동안 현장에 머무른다면 분명히 가까이 사는 피해자의 누나 부부에게 발견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거 흡수되는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눈을 확 열면 어떡해? 그걸 몰랐을까, 범인이? 근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현장에서 그게 흡수될 때까지 그 흡수되는 게 도대체 뭐길래 거기서 그렇게 오래 머무른 건지 그게 의문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전문가들의 말과 조금 다르게 피해자의 등을 찌르고 나서 그 혈흔을 매트리스에 흡수시킨 거라고 해도 범인의 그 행동은 이해가 가지를 않는 거죠. 되게 모순이 많아요. 결국은 두 경우 모두 다 매트리스에 흡수되는 그 시간 동안 현장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1시간 이상을. 그리고 매트리스를 세운 뒤에 굳이 옷으로 또 닦으려고 했다는 부분도 일치할 겁니다. 왜 굳이 그 흥건한 다량의 피를 없애려 했을까요? 단순히 증거인멸이었을까요? 1시간 이상을 그곳에 머무르면서 누군가에게 들킬 만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거기에 계속 머물렀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말처럼 자신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우고 가기 위해서 그곳에 머물렀다고 하기에 범인은 현장에서 바로 발견된 자신의 족적 하나 지우지 못하고 떠났었습니다. 범인은 뭔가를 닦아내는 것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강박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강박. 저는 이게요, 어떤 정신적인 강박에 의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쓰러진 사람을 200번이나 겹치지 않게 찔렀던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실제로 산후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요, 자신의 아이를 수없이 찔러 죽였던 사건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결코 정상적인 생각으로 죽이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전문가들도 이런 식으로 찌르는 방식으로 봐서 범인은 이성을 잃고 어떤 강박적인 성향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보통의 원한 관계라면 빨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현장을 뜰 텐데 왜 발자국 하나도 지우지 못한 범인, 그리고 시신을 숨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던 범인이 매트리스에 피 흡수시키는데 1시간 이상을 할애하면서 집착했냐는 거죠. 아니면 범인은 자신이 그곳에서 사람을 죽이고 1시간을 머물러도 아무도 컨테이너에 들어와 보지 않을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일까요? 범인에 대해서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